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 저 여러분들 점심 먹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졸릴 것 같은데 제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실 그 제가 한 6개, 5개 학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아이도 이제 고3 돼서 미국의 그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최근 이렇게 챗 GPT도 나오고 AI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가야 되냐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왔냐를 설명을 드리면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은 뭔지 아시나요? 예,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저는 제 이름은 백영재라고 하고요.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제 개인사,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험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비즈니스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다른 다양한 커리어를 갖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요. 한 20세 정도 될 때까지 한 번도 저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제가 살았던 삶을 한번 나눠보니까 한 80에서 20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80은 한국에 살았고 20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살았는데 그 중에서 20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인류학 안에는 4가지의 큰 분야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체질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누군가요? 인디아나 존스죠. 인디아나 존스가 직업이 뭐였어요? 고고학자였죠.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언어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문화 인류학을 공부를 했어요. 고고학과 문화 인류학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거는 고고학이라고 부르고 왜 문화 인류학이라고 부를까요? 그 차이는 되게 간단해요. 글자가 나오기 전은 고고학이라고 하고 글자가 나온 다음은 문화인류학이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 유물들을 막 파서 거기서 보물도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문화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 그 유물들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거고요. 문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 기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그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큰 4가지 필드 중에서 인류학과 고고학의 차이는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예일 인류학과를 갔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스털링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자주 갔었던 그 라이브러리의 모습인데요.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인류학은 항상 타문화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제 연구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학 중에서 뭘 했냐? 저는 미국에 사는 중국하고 한국 2세들이 데이팅하고 매리지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연애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잘 못했지만 제 탑픽은 연애였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까 20%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PhD 프로그램을 하면서 박사를 따는데 한 7년 걸렸는데 1년 하고 나서 가장 저한테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좋아했고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하러 가긴 했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목숨을 걸고 좋아할 만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 너무나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랑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했더니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싫어하는 거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걸 빼고 나니까 한 4개 정도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 이것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먹는 거.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두 번째, 보는 거.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들은 저는 되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만나는 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래서 제가 인류학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테크놀로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이 막 부상하기 시작했었는데 애플을 정말 좋아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애플이 무슨 회사인지 우리나라에서 모를 때 저는 애플 기기들을 썼었고요. 또 구글 이러한 모든 테크를 인류학자지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기끼했었어요. 테크놀로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덜 싫어하는 분야를 4군데 정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럼 내가 이걸 좀 더 깊게 한번 파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프렌치 컬리너리 인스티튜트라는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주 코스를 끊어가지고 주말마다 1시간 반씩 뉴헤이븐에서 뉴욕으로 드라이브 해가지고 거기서 쿠킹 스쿨을 제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고 영화란 영화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뉴저지에서 필드워크를 했었는데 뉴저지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거기 있는 모든 영화는 거의 다 봤었어요.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거는 제가 인류학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 학생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할 수 있었고 네 번째, 제가 좋아했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토픽들에서 다양한 잡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잡지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1년에 한 20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때. 물론 그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도 충분히 내고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잡지들을 다 보면서 테크를 섭렵하기 시작했죠. 그러고서 이제 7년 걸려서 박사를 땄습니다. 박사를 따고 1년 동안 예일에서 비지팅 렉처러를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 저는 학교에 머무르려고 했으니까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20군데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논문을 내서 인류학에서 논문을 내가지고 그게 책으로 나올 정도 돼야 제가 한번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라는 학교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라고 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좋지는 않습니다. 학계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류학이 너무 좋고 인류학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다른 분야에서 인류학과 연결된 부분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물어보다가 알게 된 게 비즈니스 그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컨설팅에 제가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PhD를 하고 인류학을 했는데 갑자기 왜 비즈니스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인류학이랑 컨설팅이 뭐가 비슷할까? 내가 왜 컨설팅으로 옮겨야만 된다고 우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니까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이거거든요. 다른 문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문화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봐야 된다는 거. 나의 문화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부인의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한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참여 관찰, 같이 그 사람들이랑 살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컨설턴트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회사에서 문제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총체적인 입장으로 그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킨지라는 회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라는 거는 인류학자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는 거랑 같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우긴 거를 이해를 해주고 저를 맥킨지에서 뽑아줬어요. 그래서 맥킨지라는 회사에 가게 됩니다. 맥킨지라는 회사는 컨설팅 회사 중에서 그래도 탑티어에 있는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다른 기업들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가가지고 풀어주는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맥킨지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인류학만 공부했잖아요. 인류학을 공부할 때 저는 파워포인트하고 워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맥킨지에 들어가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엑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박사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라는 레벨로 들어갔는데 BA라고 학부를 끝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레벨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엑셀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밥 사주면서 열심히 엑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맥킨지에서의 경험은 사실은 제가 비즈니스를 배우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뭐 헤비 인더스트리, 텔레콤, 테크, 뱅킹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도 전략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비즈니스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맥킨지에 있은 다음에 결국은 저는 인류학자였고 또 컨텐츠 비즈니스, 제가 스토리, 비주얼한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좋아했던 CJ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CJ에서는 회장실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CJ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J에 있을 때 경험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부동산 개발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CJ가 하는 비즈니스가 뭔지 대강 아시나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있지만 CGV라고 영화관도 있죠. 그 다음에 F&B 음식 쪽에서는 제일제당에서 햇반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제조업에서 CJ는 시작했기 때문에 CJ는 공장이 많습니다. 근데 공장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근교에 있는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이 점점 확장하면서 그 공장 자리가 상당히 서울의 도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공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맡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공부하러 CJ에서 지원을 해서 USC에 부동산 학 공부를 1년짜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 부동산 쪽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를 1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었죠. 무너졌을 때 무너진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던 USC의 그 엠레드 프로그램이라는 데는 졸업하기 전에 벌써 95%가 잡을 잡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졸업했을 때 5%만이 잡을 정도로 부동산 쪽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나마 컨설팅 회사 중에서 중동 쪽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중동은 아직도 그때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부즈앤컴퍼니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컨설팅을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컨설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보고 뉴저지에 살면서 했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에 제 사촌이랑 맨날 같이 갔었는데 그 사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니 형 그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한국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났냐 그랬더니 형은 테크도 되게 좋아하고 영화나 이런 컨텐츠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MD로서 되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블리자드가 뭐 하는 회사니? 저는 스타크래프트는 알았지만 그게 블리자드 게임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스타크래프트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뷰는 해볼까?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4개월에 걸친 인터뷰 끝에 블리자드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플이 위대한 이유는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교체점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블리자드가 그러한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PC 게임이라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사에서 게임을 만들면서 동시에 컨텐츠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블리자드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맞네. 여자분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블리자드가 그 컨텐츠를 만들면 이제 게임의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블리자드는 뭘 하냐면 소설을 만듭니다.
그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그럼 소설이 뉴욕 타임즈에서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리고 블리자드가 블리즈컨이라고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년 할 때마다 그 4만 명 그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그 입장권이 싸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한 200불 했었는데 지금 200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서버를 여는 순간 4초 만에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 휴가를 내요. 광클릭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블리즈컨이라는 행사는 블리자드 팬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인데, 그러한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세션이 뭐냐면 개발자들이 스토리에 대해서 Q&A를 하는 세션입니다. 내 와우에서 이번에 지난 확장팩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는데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연계가 되는지, 여기서 이 캐릭터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그 스토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블리자드를 강하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게임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블리자드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와우나 스타크래프트 2, 디아블로 3 런치했을 때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다음에 헐스톤, 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이런 것들을 제가 런치했었고, 제가 블리자드에서 떠나기 전까지 그 오버워치 런치를 준비를 하다가 런치하기 전에 저는 블리자드를 떠났는데, 이러한 게임들을 런치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매년 저희가 그 부산에서 하는 G스타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G스타에서 항상 블리자드는 가장 큰 부스, 가장 중간에 있는 부스에 있었고, 거기에 많은 팬들이 와서 저희 스타크래프트 그 매치를 보거나 또는 다른 게임들 그 확장팩을 오픈하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했었죠. 이건 제가 블리즈컨에 갔을 때 이미지인데, 맨 앞에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소위 마사장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모하임입니다. 블리자드를 만들었던 그분이 마이크 모하임이고요. 마이크 모하임은 한국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블리자드가 미국 회사로서 글로벌 회사가 되는 데 있어서 스타크래프트의 성공은 엄청난 역할을 했었거든요. 뒤에 같이 앉아 있는 친구들은 스타2 그 프로게이머들 이랑 같이 그때 이제 블리즈컨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 좀 아는 것 같던데, 그 디아블로 3가 런치했을 때 그때 왕십리에서 저희가 런칭 행사를 했었는데, 확장팩 그 스페셜 에디션 팩을 팔았는데 저희가 그 행사를 하기 24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해서 한 5천 명이 비가 오는데 줄을 서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날 네이버의 탑 10 키워드 중에서 한 3개인가 4개가 디아블로와 관련된, 그 중에 넘버 원이 왕십리였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왜 왕십리가 네이버의 탑 10에 들어가나로 되게 궁금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런치였습니다. 그렇게 블리자드에서 사실은 정말로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는 사실 모든 유저들이 온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TV 광고를 거의 한 적이 없었고, 대부분이 디지털 마케팅, 그때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모바일 게임 하스톤이 나왔을 때 TV 광고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김보성인가, 그 의리로 유명한 그분이 하스톤 광고를 했었고, 저희가 광고를 TV에서 했던 이유는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60%의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그 얘기는 TV 광고를 하면 바로 앱을 다운로드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컬 투 액션, 마케팅에서는 컬 투 액션이라고 하는데, 액션을 하게 되는 그런 거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TV 광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블리자드에 있으면 상당히 많은 디지털 마케팅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은 구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여러분에게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한데, 구글의 미션은 그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액세스를 주고 유용하게 만들자라는 게 구글의 미션인데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싱가포르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조인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전 세계에서 삼성이 구글의 광고를 쓰는
그 광고의 매출을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도와줬냐? 구글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큰 광고 그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치 광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서 그 단어에다가 키워드에 베팅을 해서 그 베팅이 아니라 그 키워드를 사서 그래서 광고를 하는.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광고죠. 여러분들 뉴욕 타임즈나 매경이나 이런 데 가면 배너들이 뜨잖아요. 그 뒷단은 다 구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튜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 광고죠. 그래서 삼성의 디지털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삼성이 어떻게 하면 광고를 할 때 유튜브 플랫폼이나 서치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그래서 글로벌 CMO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삼성뿐만 아니라 LG와 소니를 다 담당을 하면서 그 세 개의 글로벌 테크 컴퍼니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광고를 판매하는 그러한 세일즈, 글로벌 세일즈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세돌이랑 우리 알파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왼쪽이 하사비스라고 딥마인드의 CEO고요. 오른쪽이 저 이제 구글은 레리하고 세르게이가 파운딩을 했는데, 세르게이가 한국에 거의 한국을 안 오다가 이때 처음으로 한국을 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알파고하고 이세돌 중에 누구를 응원하셨나요? 저도 이세돌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왔었냐면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의 회장, 지금 회장, 옛날에 회장하다 이제 그만두셨는데 옛날 CEO였었죠. 에릭 슈미트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구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직원들이 질문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구글인가요? 아니면 이세돌인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이세돌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구글 직원들도 이세돌이 이기기를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 딥마인드 사장이랑 그 앞에서 잠깐 사진 찍었던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파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매치를 할 때까지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AI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승리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이세돌이 우리 한 5판 중에 한 판 빼고는 다 졌잖아요. 그런데 이세돌이 AI를 이긴 마지막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알파고 2가 나온 다음에 커제는 중국의 커제는 경기해가지고 다 졌죠. 그래서 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돌을 응원할 때는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세돌이 한 판밖에 못 이겼다 그랬지만, 이세돌이 AI를 이긴 마지막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둑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구글에 있을 때는 AI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좀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챗GPT로 어떻게 소설을 쓰는지 이런 얘기 들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그 AI와 챗GPT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잡도 없어지고 더 점점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제가 이거는 뉴욕, 제가 아까 이제 대학교 가려고 준비한다는 그 딸이랑 옛날에 어렸을 때 구글 본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럼 제가 구글에 있다가 어떻게 담배 회사로 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의아했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이 왔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라는 전자담배를 내면서 이제 기기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고 담배 연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덜 해로운, 완전히 해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덜 해로운 프로덕트를 내서 일반 담배는 없애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옮기게 됐지만,
제가 자세한 상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담배는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에게 절대 마케팅을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코스 마케팅을 할 때는 항상 이미 담배를 피고 계신 분들이 덜 해로운 옵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담배 연기가 없는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그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재미있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하이라키가 됐던 조직을 플랫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를 디지털 쪽으로 또 디바이스 마케팅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제가 3년 좀 넘게 필립 모리스에서 일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제가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사진은 제가 떠날 때 페어웰 파티를 할 때 직원들이랑 같이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커리어에서 또 다른 단계로 트랜지션을 해가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저도 아직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류학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에서 일한 지 그 횟수를 세보니까 한 2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요새 너무나 빅데이터와 챗GPT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빅데이터는 스케일러빌리티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가 많으면 인사이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는 숫자는 적더라도 깊이 들어갔을 때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들어가는 인사이트를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에서 받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프루브하거나 디스프루브하거나 해서 액션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갈 때 그게 스마트 데이터라는 게 저의 프레임워크이고요. 거기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공을 거둔 수많은 회사들의 케이스를 한 50개 정도를 모아서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제 커리어 상에서 지금은 책을 쓰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과정, 제가 어떻게 직장들을 다니면서 옮기고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양력을 보시거나 레즈메를 봤을 때는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커리어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연결이 될 때 무조건 뛰어다녔던 게 아니라 연결되는 고리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 있다가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제가 뭘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은 차 뒤에 범퍼 스티커라는 걸 붙이고 다녀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들을 붙이는데, 제가 어느 날 운동하고 들어오면서 이 문구를 봤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보면 Not all who wander are lost 라는 문구예요. wander라는 거는 W-A-N-D-E-R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거나 또는 떠돌아다니는 걸 wander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그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을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끝내고 어플라이를 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다 떨어지고 나는 뭘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 이 문장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걸 자꾸 3개월 동안 내가 글로 왜 가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그 과정에 이 문구는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힘이 됐던 판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철수 씨라는 판화가가 길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큰 선이 4개가 있고 맨 위에 보면은 조그만 사람이 한 명 걷고 있죠. 그 아래 보면 당신이 그렇게 걷고 또 걸으면 언젠가 사람들이 길이라 부르겠지 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판화도 너무 좋아해요. 제 오피스에 항상 걸려있는 판화인데,
많은 사람들은 길이 정해진 상태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길은 아무도 걷지 않는 걷지 않는 길을 어떤 사람이 한 명 걷기 시작하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 다닐 때 잔디밭이 크게 있었어요. 잔디밭에 보면은 항상 써 있죠.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한두 명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잔디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면서 희미한 선이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잔디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거기는 땅길이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학교에서 글로 길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네가 변호사가 되려면 3살 땐 뭘 해야 되고 5살 땐 뭘 해야 되고 무슨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컨설팅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AI와 챗GPT가 나온 세상에 3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1%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열정을 북돋우면서 동시에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활을 하면서 살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고민하면서 찾았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는 것들을 찾았다고 해서 그게 제가 일하는 거랑 직접 연결되진 않았죠. 제가 아까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영화를 보고 했지만 제가 CJ에 가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하게 점프 어라운드 한 것처럼 보이는 제 경력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를 보면서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 흩어진 점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만 연결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흩어진 점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한다. 당신의 느낌, 운명, 삶, 카르마, 그 밖에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방법은 여태까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거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Connecting the Dots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커넥트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길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노래로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은 조직이나 회사를 경영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회사나 조직을 경영할 때는 자신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만의 비전이 엄청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는 회사마다 되게 다른데요.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화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아주 수직적인 조직을 어떻게 하면 플랫한 조직으로, 수평한 조직으로 만들까. 그래서 저 인류학자잖아요. 그래서 소셜 엑스페리먼트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뭘 했냐? 작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비전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문화는 뭐냐? 문화는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결국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을 바로 문화인데, 습관이라는 거는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해요.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하면 바뀝니다.
근데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작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수평적인 조직을 수직적인 조직을 수평적으로 바꾸려면 옛날에 어떤 조직 문화였었냐면 한국 대표님이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제 이전의 대표님이 저한테 물려주시면서 미팅을 같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수직적이었었어요. 제가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바꾼 게 뭐였냐면 타이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YJ님 또는 영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다 그렇게 합시다.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가 사실은 그 위계 질서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타이틀을 없애버리면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수평적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님 호칭 제도를 하면서 저의 KPI,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라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의 KPI다. 다른 회사에서 님 호칭 제도를 하자고 해서 트렌드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거를 한 3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힘들었어요. 저희가 필립 모리스에 100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500명이 공장에 있고 250명이 본사에 있고 250명이 세일즈 팀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처음에 잘 안 변할까요? 호칭 제도를 했을 때. 하이라키가 더 많은 데가 어딜까요? 공장이 잘 안 변합니다. 공장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이라키가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일즈 팀도 상당히 잘 안 변하고 본사 팀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넛지를 했죠. 여러분들 넛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뭔가 문화를 변화시킬 때는 작은 일들을 조금씩 밀어가야 된다는 거. 넛지라는 게 결국은 아기 코끼리가 앞에 가는데 엄마 코끼리가 뒤에 가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려면 우리 아기 코끼리를 확 미는 게 아니라 코로 툭툭툭 쳐가지고 왼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거를 넛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은 행동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긍정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제가 공장에 가가지고 전체 직원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저희 본사 HR 팀한테 어떤 분들이 니모칭 조도를 잘하시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리고 나서 미팅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칭찬해 줬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꾸짖은 게 아니라 반대로 잘하시는 분들한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에는 저희가 미팅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페어웰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거는 비즈니스는 업스 앤 다운이 있습니다. 어떨 땐 잘 되고 상황이 안 좋고 요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즈니스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더 바꾸기 힘든 거는 문화입니다. 조직의 문화. 근데 제가 나올 때 우리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로 모든 직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말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이제 솔직하게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3년 전에 들어와서 일종의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직원분들이 그럼 우리는 기니피그였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모든 노력을 했을 때 핵심은 뭐였냐면 서로 협동하는 조직이 이루어져야 그러면 퍼포먼스는 따라온다 라는 게 제 비전이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 필립 모리스가 많은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맥킨지 컴퍼니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자, 맥킨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맥킨지 들어갈 때 어떻게 우겼는지. 내가 맥킨지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어플라이를 하냐? 비즈니스 스터디, 그러니까 MBA를 하신 분들이 많이 어플라이를 해요. 저는 한 번도 비즈니스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질문할지 뻔하죠.
박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겠다고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 왜 컨설팅을 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3페이지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MBA 코스들을 보면 한 300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매년 졸업을 합니다. 와튼 스쿨이라든지 하버드 MBA라든지 그런데 졸업생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의 레주메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이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레주메는 학교는 되게 좋죠. 똑같은 레주메 나는 다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나는 인문학도인데 나는 마라톤을 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뽑을까요? 다행히도 맥켄지는 저를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었어요. BCG라는 제가 딱 2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맥킨지하고 BCG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BCG에서는 저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서 근데 비즈니스 경험이 없어서라고 저를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BCG에서 떨어졌을 때 BCG에서 떨어졌는데 맥킨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맥킨지가 오히려 됐어요.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맥킨지는 상당히 그래도 오픈니스가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도 요새 이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문학을 했고 나는 히스토리를 했고 나는 드라마 공부를 했고 나는 아트를 공부했고 그런데 왜 맥킨지에 오고 싶은지 왜 맥킨지에 와야만 하는지를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으면 맥킨지는 분명히 하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저도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 글로벌 컴퍼니들 100 컴퍼니에서 얼마나 인문학도들이 많은지를 봤을 때 60% 이상이 인문학도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잘 알아야 되고 비즈니스 MB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피플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죠. 엔지니어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엔지니어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문학도들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비즈니스 컨설팅에서는 그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한 내부인의 시각하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노트 테이킹을 열심히 하셨네요. 저는 글씨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그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게 뭐냐면 저는 인류학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인류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일에 가가지고 1년을 보내면서 세미나를 듣는데 세미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페이퍼를 써가지고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커멘트가 딱 2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Great summary. 요약 진짜 잘했다. What is your opinion? 근데 네 생각은 뭐니? 이 2가지가 딱 커멘트였었어요. 첫 번째 제 아티클에. 자, 이게 한국 교육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머리는 엄청나게 잘해요. 저도 뭐 드라마 좋아하니까 일타 스캔들 이런 거 보면 선생님들이 막 정리 쫙 해주고 밑줄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밑줄 쫙 여기 밑줄 짚고 저희는 전과라는 거를 보면서 공부했는데 그럼 쫙 서머리 정리 장난 아니게 해줍니다. efficiency 우리나라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무 선생님들도 그래 너 생각은 뭐니라고 물어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연습이 안 돼 있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는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박사과정이에요. 여기는 다 인류학 박사를 하겠다고 온 친구들인데 저하고
같이 갔던 제 선배하고 2명을 빼고는 인류학과 출신이 없었습니다. 정치학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하고 드라마 공부하고 생태학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인류학을 알게 됐고 인류학이 너무나 좋아서 인류학 쪽 책들을 읽으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석사를 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박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인류학 박사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현지 조사를 최소한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7년 걸렸는데 7년도 상당히 빨리 받은 거고요. 시카고 같은 데에서는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는 미니멈 10년 걸립니다. 박사 따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인류학을 공부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류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제 선배는 상당히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얘네들이 도대체 클래식을 읽긴 읽었나? 저는 학부에서 그래도 4년 동안 클래식을 읽으면서 왔는데 인류학의 이응도 모른다는 친구들이 어떻게 인류학을 하지? 1년이 딱 지났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듣고 인류학의 코어 리딩을 다 읽고 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저랑 선배는 저희가 여태껏 배웠던 것만 계속 읊는 거예요. 이런 클래식 인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우리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정치학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걸 연결해가지고 인류학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영문학에서 배웠던 그 이론을 가지고 인류학 이론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받은 게 그 샥이었었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로 인류학이 좋아서 왔구나. 나는 4년 동안 인류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진짜 인류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뭐를 준비해야 되냐? 남들이 하는 걸 보지 마세요.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류학에서 비즈니스로 왔을 때 제 선배들이 인류학과는 사실은 잡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 끝나고 나오신 분들이 저 온갖 미디어에 다 있습니다. 신문사에도 계시고 뭐 KBS, MBC, SBS 다 있어요. 그다음에 고시 본 분들도 많아요. 고시 보러 해가지고 저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많은 선배들이 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옛날에 인류학 공부했지만 지금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공부했던 4년 또는 7년 동안의 그 과거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차별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했다는 게 차별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튼을 나온 400명의 MBA 레주메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젠테이션은 언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블리자드 들어갈 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블리자드에 갔을 때 한국 대표로 갔을 때 제가 유일하게 게임 업계가 아닌 데서 와가지고 게임 회사 대표를 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블리자드의 250명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냐? 블리자드 게임이 너무 좋아서 온 사람들이 거의 98%예요. 게임도 잘 못하는 이 MD 한국 대표가 와가지고 블리자드 대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너 왜 왔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와야 되는지. 제가 아까 맥킨지 들어갈 때도 3개월 동안 3페이지 정리한다고 고생했다고 그랬죠. 왜 인류학자인데 내가 맥킨지에 와야 되는지.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CJ에서 일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왜 블리자드에 와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블리자드 들어가기 전에는 한 달 동안 만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계속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까 장기하의 노래처럼 네 갈 길을 가는데 고민하면서 가면 됩니다. 단 고민을 해야죠. 저는 맥킨지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고 블리자드에 들어가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첫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다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직원들이 그래서 온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본사에 가서 제가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제 네가 누군지 알겠다. 왜 여기 왔는지 알겠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어요. 그 스토리가 여기 계시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200명의 여러분들이 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AI 때문에 걱정을 해요. 자, AI라는 장르는 10년 전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AI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그때 AI를 했던 사람들이 데이터가 디지털한 데이터도 없고 지금 이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지 않았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AI가 할 수 있는 게 없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AI 필드를 떠났습니다. 지금 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도 나는 AI를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AI가 뜨기 시작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컴퓨팅의 파워가 엄청나게 10년 동안 자랐습니다. 옛날엔 컴퓨팅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두 번째, 머신이 러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디지털리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는 되게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을 사진관에 가가지고 디지털 포토로 컨버트를 하는데 한 장당 1,000원을 줬어야 됐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디지털로 만드는데, 요새는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폰으로 찍으면 수만 장, 저도 구글 포토에 한 10만 장이 넘는 사진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디지털 데이터들이 모이죠. 그 데이터가 있어야 기계가 러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오면서 AI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을 보니까 AI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90%는 다 떠났는데 나는 AI 공부하는 게 그래도 난 제일 좋아. 나한테는 나의 패션이라고 생각했던 그 10%만이 남아서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랑 맞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부모님은 알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실까요? 제가 비즈니스로 지금 23년 동안 해왔지만 내년에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그러면서 네 갈 길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저는 대표님의 여러 가지 커리어 중에서 CEO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분야, 그리고 또 큰 기업의 대표를 맡으셨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과 힘드셨던 점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CEO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난관,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대표님께서 얻으신 교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CEO는 되게 외로운 직업입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위에다가 물어보면 위에 있는 보스가 그러겠죠.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니? 그럴 거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래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이 조직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제가 듣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재미있기도 해요. 제가 사실은 대표를 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대표가 된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많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되게 외로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할 때 저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물론 그거를 믿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과거의 경험들을 되살펴 보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도 보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믿을 수 있는 거리를 찾아라. 그리고 그거는 될 거라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고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봤던 스토리인데 CBS인가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한 사람은 럭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언럭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시켰어요.
뉴욕시티에서 택시를 잡아보세요. 럭키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손을 들었더니 바로 택시가 잡혀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언럭키하다는 사람한테 시켰더니 이 사람이 잡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태도의 문제고 결국은 셀렉티브 메모리의 문제다.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서 긍정적인 것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잊어버려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루를 끝낼 것 같은 느낌마저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이번에 인터뷰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인터뷰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에 넘치지?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왜 태도가 중요하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 태도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CEO였을 때도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잘 될 거야. 근거가 있냐? 어떨 때는 근거가 있고요. 어떨 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빅데이터나 챗 GPT에 대해서 조사를 자세히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네네. 교수님 PPT에서 띡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아, 네네. 네, 논문 쓰고 계신 그 주제에 대해서 네. 약간 자세한 설명이나 약간 예시나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약간, 네. 예, 아, 궁금합니다. 첫째, 저는 교수가 아니고요. 그건 교수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논문이 아니고 이거는 많은 마케터분들이나 CEO들이 읽고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를 드릴게요. 아까 빅데이터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넷플릭스의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처음에 빅데이터를 되게 잘 다루는 회사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DVD를 팔다가 모든 것들을 디지털라이즈를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렸죠. 온라인에 올렸는데 패턴들을 봤어요.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니까 빅데이터를 보니까 패턴들이 뭐가 나오냐? 빈지 와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빈지 와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계속 끊임없이 더 글로리 나오면 1회부터 16화까지 안 끝내고 그냥 다 보는 거. 그걸 빈지 와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데이터의 패턴은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인류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현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집에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은 결론이 이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드라마를 몰아서 보더라.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나쁜 경험 아니냐? 왜? 미국에서는 그때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개념이 있어요. 카우치가 이 소파인데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TV만 계속 보고 있는 뚱뚱한 아저씨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한테 이거는 엄청난 기쁨이다. 왜? 내가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는데 내가 시간이 나는 나의 프리타임에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건 나한테는 엄청난 기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 깊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스포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요새 영화에 대해서도 하면서 스포일러 얼러트 이런 거 막 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word of mouth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구전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사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사에서는 비즈니스 디시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CJ에 있을 때 보통 드라마들을 만드는 걸 보면 한 회에 적어도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16회를 만들려면은
몇백억은 금방 나가죠. 최근에 오늘 어제 넷플릭스에 뜬 택배 기사라는 그 6부짜리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거 한 회에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4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을 한 번에 다 모든 시즌을 드랍한다는 게 상상이나 가능하시겠어요? 넷플릭스가 그때 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모든 회사들은 다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2개씩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CEO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500억을 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16회 보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넷플릭스에서 스터디해 보면 평균 이틀에서 일주일 동안 다 봅니다. 그럼 이틀 보고 다 끝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근데 거기서 넷플릭스는 아주 용감한 결정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하드코어 팬들, 블리자드의 팬들처럼 블리자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빈지와칭이더라. 그런데 그 빈지와칭이라는 게 그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고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고 그걸 통해서 구전적인 마케팅도 가능하다. 그런데 경쟁사는 안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전에 만들어졌던 드라마를 올려놨다가 자기네가 투자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드라마 시리즈가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전체 시즌을 한 번에 출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출시를 하자마자 한 달 만에 미국에서 200만 명의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었고요.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컨텐츠를 드랍하면서 넷플릭스가 지금의 넷플릭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거는 빅데이터에서 나온 인사이트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빅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아마 인터뷰를 했어도 20명 이상 20가구 이상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리서치를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statistical error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로 프루브하고 액션을 해서 진짜 임팩을 낼 수 있을 때 그게 스마트 데이터다라는 게 제 책의 요지고요. 짧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들을 정말로 유명한 것들 한 50개 정도 모아서 그러한 케이스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게 제 책의 빅데이터라는 책이고요. 아직 사실은 책 제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6월 말 정도에는 이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소개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